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미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 나눠봐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결혼기념일 전날 밤 김준수는 그의 첫사랑인 한소라의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은 것은 우리의 13살 아들 김민준이었습니다. 아빠는 학부모회에 가셨으니 외부인은 방해하지 마세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말을 끝내자마자 내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내가 하루 종일 귀찮게 군다는 핑계로 나를 바람이 거센 베란다에 가둬놓고 밤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고 고열에 시달리는 몸을 이끌고 이혼 서류를 내밀며 김준수에게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그가 서재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혼이라는 두 단어를 듣고도 김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듣지 못했다는 듯 여전히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1시간 동안 그를 기다렸고 거의 기절할 뻔했을 때 그 남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은하 좀 혼내려고 밖에 세워둔 것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다니. 잘못은 당신이 먼저 했으니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나는 입을 열었지만 처음으로 반박하려는 본능을 억누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인해 주세요. 김준수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내가 갖겠습니다. 이해 없으시죠? 내가 고개를 젓자 김준수는 조금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일종의 공정함을 보여주려는 듯 그는 여전히 김민준을 서재로 불러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누구랑 살고 싶어? 민준이는 역시 김준수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얼굴이 똑 닮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눈빛마저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그 아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 씨가 아니라 김 씨예요. 이전에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아침까지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이후 민준이를 향한 나의 모성애는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지금 나는 그 아이를 한번 쳐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동안 나는 김준수와 민준이의 식사와 생활을 돌보는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나의 개인 물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나는 짐을 다 챙겼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방을 나오자 김준수는 소파에 앉아 주식 시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비 다 됐으면 운전기사 부를 테니 데려다 달라고 해요. 필요 없어요. 나는 고열로 인한 현기증을 참으며 현관문 쪽으로 힘겹게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2층에서 골프공 하나가 날아와 내 뒤통수를 세게 때렸습니다. 2층은 민준이의 놀이방이었고 그 아이는 숙제를 끝내고 집에서 골프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내가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쓰러지자 김준수와 민준이는 서로를 한번 쳐다보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눈빛으로 교감하며 내가 바닥에 반 시간 동안 힘없이 누워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고 땀을 비오듯 흘리며 그들의 집 문 밖으로 기어나와 혼자 병원으로 가서 링거를 맞았습니다. 열이 내린 후 나는 멍하니 부산 근교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2시간 후 나는 외할머니 댁문 앞에 섰습니다. 갑작스러운 나의 방문에 외할머니는 기뻐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급히 장작불을 피워 나에게 토란이 가득한 밥을 지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민준이도 나와 똑같이 토란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가끔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울면서 나에게 안아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6, 7살이 되었을 때 김씨 집안의 한 아이가 민준이에게 토라는 시골 사람들이나 먹는 쓰레기 같은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민준이는 외할머니가 주신 토란을 집으로 가져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가슴을 치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외할머니는 나를 바라보셨고 얼굴의 모든 주름에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은하야, 정말 바보 같구나. 밥 먹는 것조차 천천히 못하고. 내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외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나의 흐트러진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셨고 어렸을 때 내가 가장 좋아했던 댕기머리를 따아 주셨습니다. 그날 밤 몇 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던 나는 온밤 내내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진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틀 후 김준수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작년에 해외에서 사온 실크 셔츠는 어디에 걸려있지? 나는 반사적으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고 심지어 왼쪽 서랍에 있는 넥타이와 함께 입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칭찬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합이 괜찮네. 오늘 밤에 이렇게 입고 손님을 만나야겠다. 잠시 멈췄다가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의 주소를 나에게 보내주세요. 결혼기념일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보석 세트를 사람을 시켜 당신에게 가져다 줄게요.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몽설아니 한소라와 저는 취향이 같지 않아요. 한소라는 김준수의 첫사랑이자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개인 비서로 돌아온 이후 출장부터 선물 선택까지 김준수에 관한 모든 크고 작은 일은 한소라가 처리했습니다. 내가 한소라를 언급하자 김준수의 목소리는 즉시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감히 한소라와 비교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자격이 없으니 좋은 것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김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벽시계를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한소라에게 시간을 맞춰 달라고 해서 구청에 가서 이혼 서류를 정리해 주세요. 날짜가 정해지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이 말을 끝내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준수는 화제를 바꿨습니다. 아이가 내 옆에 있어요.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 해요. 민준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나는 빠르게 전화 화면을 끄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민준이가 내 번호를 차단했던 것처럼 단호하고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내려놓고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TV를 보며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익숙한 멜로디를 함께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고 내가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이의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친구와 싸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학생이 소문을 듣고 반 전체 앞에서 민준이에게 부모의 이혼 이유를 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민준이의 아빠는 정말로 이혼했습니다. 이제 양육권은 전적으로 민준이의 아빠에게 있습니다. 그에게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는 잘 자라는 인사로 통화를 끝냈습니다. 선생님은 당황한 듯 민준이가 내 번호만 알려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선생님께 스피커폰을 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친 학생과 그 부모님 앞에서 나는 민준이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때린 것은 잘못이야. 잘못했으면 인정해야지. 그게 너와 내 아빠가 항상 믿는 원칙 아니었니?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나에게 전화하지 마. 민준아,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어떤 관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 이 말을 끝내고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방해 금지 모드로 설정하고 친구인 이하나와 그녀의 딸 이세아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를 임신했을 때 나는 뱃속의 아이가 딸이기를 바랐습니다. 결과는 기대와 달랐지만 나는 민준이를 보물처럼 여기며 정성껏 키웠습니다. 6살이 되기 전까지 민준이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죽은 고양이를 위해 뒤뜰에 작은 나무를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가져온 빨간 꽃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몰래 내 머리에 꽂아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준수가 민준이를 자주 본가에 데려가기 시작하면서 8살 된 그 아이는 점차 울지도 웃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할머니의 빨간 벽돌검은 기와집을 경멸하기 시작했고 도시의 현대적인 고층 건물보다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엄마는 이런 곳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항상 엄마를 무시하는 거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하나의 딸이 건네준 치즈케이크 한 조각이 나를 회상에서 끌어냈습니다. 내가 케이크를 먹자 이하나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먹었으니 빚진 거야. 이번에는 꼭 우리 딸 응원하러 와야 해.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데모는 반드시 갈 거야. 한 달여 후 금요일에 나는 학교 운동장에서 김준수와 예상치 못하게 만났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소라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먼저 그의 팔짱을 끼고 밝게 웃으며 나에게 인사했습니다. 박은하 오랜만이야. 민준이가 당신이 올 거라고 말해주지 않았네. 내 수양딸인 이세아는 단거리 달리기 동아리 회장이었고 오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응원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한소라의 인사를 무시하고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관중석으로 걸어가는 것을 본 김준수는 그녀의 손을 놓아주고 나를 서둘러 따라왔습니다. 그는 조롱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은하 아들과 관계를 끊겠다고 하지 않았나?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는 짓이야? 나는 그와 말다툼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제 옆에 서지 마세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가 물었습니다. 무슨 오해?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부부라고 오해할까 봐요. 김준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박은하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트랙을 바라보며 이세아에게 흥분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세아로부터 약 5m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그 아이는 내가 자신에게 손을 흔든다고 생각했는지 그의 얼굴에는 혐오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총소리가 울리고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이세아는 예상보다 빠르게 달렸고 항상 1등이었던 민준이는 갑자기 트랙 중간에 넘어졌습니다. 경기가 끝났고 나와 김준수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트랙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나보다 몇 걸음 더 빨랐고 즉시 아들 옆으로 달려가 심각한 표정으로 학교 의사에게 부상 상태를 물었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기도 전에 김준수는 손을 들어 잠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낸 후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나를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은하 언제까지 거기 서 있을 거야? 아이가 다친 게 안 보여? 그의 비난은 주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이의 입술은 창백했고 두 무릎은 긁히고 붉게 부어 있었으며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왼쪽 발목은 기이한 각도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에 못 이겨 본능적으로 나에게 손을 뻗으며 절망적인 눈빛으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나는 조롱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작년에 자기 장문에서 자신은 이미 다 자라서 밥이나 빨래나 할 줄 아는 쓸모없는 엄마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쓰지 않았나. 피아노 연주 한 곡도 제대로 못하고 하루 종일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는 나 같은 엄마는 필요 없다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태연하게 민준이를 지나쳐 환하게 웃으며 여학생 트랙으로 달려가 기뻐하는 이세아를 껴안았습니다. 세아야, 너 정말 대단해. 동메달 딴 거 축하해. 가자, 아가야. 내 엄마가 학교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 요리를 사준다고 했어. 그 가볍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나는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학교 정문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김준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그가 보낸 메시지는 이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하나에게 딸과 먼저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내가 김준수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반초 울리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 다소 당황하고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은아, 지금 어디야?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언제 시간이 되는지 알려줘서 저와 함께 구청에 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김준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부드럽게 말하려 했습니다. 병원에 한번 와줘요. 민준이의 부상이 가볍지 않아요. 앞으로 운동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의사가 우리와 더 논의할 것이 있다고 해요. 운동을 못하면 못하는 거지.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은 나에게 보고할 필요 없어요. 김준수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박은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당신은 여전히 그 아이의 엄마야. 나는 차 뒷좌석의 부드러운 쿠션에 머리를 기대고 물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준수, 그날 서재에서 민준이를 불러서 이혼 후에 자신은 나 같은 외계인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 나에게 말하게 한 것은 바로 당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일이 생기니까 마치 내가 그 아이를 버린 것처럼 행동하네요. 당신과 그 아이가 얼마나 모순적이고 우스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전화기 너머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나는 그가 나를 무시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화를 끊으려 할 때 김준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차갑고 어두웠지만 숨길 수 없는 애걸복걸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은아, 무슨 조건이든 말해. 아이를 돌보기 위해 병원에 오기만 하면 돼. 당신도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여기 계속 있을 수 없어. 나는 낮은 웃음을 터뜨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조건은 처음부터 단 하나였어요.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해주는 것. 그리고 민준이에 대해서는 당신의 전 아내로서 제가 조언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전담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뿐이에요. 내 말 중 어느 부분이 김준수를 화나게 했는지 전화기 너머로 물건이 바닥에 던져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그 직후 분노에 찬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민준이는 당신이 10달 동안 품고 낳은 아이야. 이틀 동안 힘든 진통 끝에 아프게 낳았잖아. 박은아, 정말 이혼해서 우리 아이를 깨진 가정에서 자라게 할 셈이야? 나는 담담하게 그를 상기시켰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당신 옆에는 항상 당신이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여자가 있지 않나요? 한솔아는 민준이를 많이 아껴요. 당신이 말했듯이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니 민준이도 분명히 그녀가 엄마가 되는 날을 고대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로서 당신은 일찍 이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준수는 주먹을 꽉 쥐고 벽을 쳤고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당신의 아들이 다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진심으로요. 3년 전 해외에 있는 한씨 회사가 파산했고 한소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준수는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그녀를 개인 비서로 고용했고 회사 내부의 모든 중요한 일을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작년 어머니날 민준이는 카네이션 99송이를 직접 사서 회사에 있는 한소라에게 가져다 주었고 여러 번 학교를 빼먹고 그녀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사실 그들이 진짜 가족이었던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분명히 본 후 계속 살아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의 김준수는 평소의 차가움을 잃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배가 고팠고 그와 시간을 낭비할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구청에 올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법원에서 만납시다. 이 말을 끝내고 나는 전화를 끊고 전원을 끈 채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김준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절차를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보름 후 주말에 노을 지는 오후 나는 넓은 들판 한가운데에서 밀짚 모자를 쓰고 멀리 지는 해를 바라보며 옆에 있는 소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아야, 외할머니가 밥 다 지으셨을 거야? 집에 가서 밥 먹자. 이세아는 신나게 소리쳤고 내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방금 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뛰어가며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들어가 외할머니에게 오늘 수확한 것을 자랑하려 했지만 외할머니의 얼굴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외할머니의 시선을 따라 집안을 보니 거실에 예상치 못한 손님 김민준이 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손자를 만나지 못했지만 외할머니는 매년 낡은 휴대폰으로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입력하며 나에게 가족의 최신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는 여전히 민준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외할머니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지만 반세기 이상을 혼자 살아오신 그분은 거울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외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세아 데리고 부엌에 가서 과일 씻으세요. 제가 잠시 할 일이 있어요. 외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내 뺨에 흙을 털어주시며 과일 바구니를 안고 이세아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거실로 들어갔고 그 소녀는 소파에서 힘들게 일어섰습니다. 그의 다리는 부목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옆에는 초라한 짐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훑어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이 질문이 나오자마자 이미 어색했던 분위기는 더욱 숨막히게 변했습니다. 마치 공간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청바지 끝자락을 긁었고 순식간에 손톱 끝에서 피가 맺혔습니다. 그것은 불안과 초조함의 가장 명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럴 때마다 내가 제일 먼저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위로하며 웃겨서 그의 주의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준이는 평소처럼 내가 다가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를 해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손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한 대치 끝에 그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TV 옆에 놓인 책을 응시하며 이를 악물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 다쳤어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가 돌봐줘야 잘 회복될 수 있다고 했어요. 웃기지도 않은 어리석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1인용 의자에 앉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빠가 너를 억지로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안심해. 내가 너를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민준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고개를 저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나는 몇 초간 침묵한 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누구의 뜻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해해야 할 것은 나와 내 아빠가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야. 내 아빠가 양육권을 가졌으니 이제부터 너희 둘이 진짜 가족이야.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민준이의 눈은 즉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고집과 함께 믿을 수 없는 혼란과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제 엄마잖아요. 내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하지 않자 그는 입술을 깨물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법적으로 저는 영원히 엄마의 아들이에요. 맞아, 그 아이는 내 친아들이야. 나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그 아이를 키우고 돌봤어. 아쉽게도 그 모든 사랑은 단 한 번도 그럴 가치가 없었지. 민준아, 작년에 내가 내 학교 표창식에 갔을 때를 기억하니? 그날 민준이는 청소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차지했고 전교 우수 학생으로 표창받았어. 학교에서는 부모가 직접 무대에 올라 아이에게 상을 수여할 거라고 미리 나에게 알려주었어. 나는 너를 부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처음으로 고급 미용실에 가서 몇 시간 동안 머리하고 화장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 하지만 내가 강당에 들어섰을 때 내 담임 선생님과 악수를 하려던 순간 너는 한소라의 손을 잡고 선생님께 먼저 소개했지. 이분이 제 엄마예요. 담임 선생님이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자 그 소녀는 차갑게 나를 쳐다보며 냉정하게 말했어. 박 이모, 제발 당신의 위치를 아세요. 당신은 우리 집에서 밥이나 하는 가정부일 뿐이니 이런 자리에 화려하게 차려입고 오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그리고 한소라가 나를 대신해 무대에 올라 상을 수여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박수 속에서 그녀는 민준이를 껴안고 진짜 가족처럼 다정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은 지금까지도 김준수의 책상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거실에서 민준이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나 같은 엄마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내가 내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아.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 너에게 분명히 말할게. 나 박은하는 더 이상 너의 엄마가 아니야. 그리고 너 김민준도 더 이상 나의 아들이 아니야. 내가 전에 말했잖아. 너는 김씨고 나는 박씨라고. 이제부터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도 없어. 내 마음속에 담아둔 모든 것을 쏟아낸 후 나는 일어서서 문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문틀에 기대어 눈앞의 소년을 바라보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나간 후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마. 이 집은 외부인을 환영하지 않아. 내 말을 들은 민준이의 손가락은 떨렸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쥐었으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빠르게 거실로 돌아가서 그를 끌어안고 인정사정 없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다리가 아파요. 가슴 아픈 비명소리를 무시하고 나는 단호하게 그 아이를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내가 그의 짐을 던질 때 김준수가 문 앞에 큰 나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혼란스러웠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은하, 아이가 요즘 밤마다 악몽을 꿔? 정말 당신을 많이 보고 싶어 해. 당신이 정말 필요하다고. 며칠만이라도 여기 있게 해주면 안 될까? 나는 망설임 없이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바로 그때 민준이가 부엌 쪽을 흘끗 보았고 이세아가 몰래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에 차서 그 아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원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외부인인데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왜 저는 안 돼요? 제가 엄마의 친아들이잖아요.
나는 고개를 숙여 민준이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내 소중한 딸과 비교될 만하다고 생각해. 세아는 여기에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어.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면 나는 기꺼이 그 아이의 엄마가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나는 민준이를 차갑게 바라보며 한 음절씩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마지막으로 말할게. 나는 내가 필요 없어. 내가 내 아빠를 따라가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너는 더 이상 나의 아들이 아니었어. 민준이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7살부터 우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던 그 소년의 눈에 이제 조용히 눈물이 차오르며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한 후 김준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고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은아, 어떻게 자신의 아들에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 그의 대답은 마당에 무겁게 울리는 현관문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 가운데 김준수의 차는 여전히 큰 나무 뒤 흙길에 서 있었습니다. 나의 외할머니는 손전등을 들고 기름종이 우산을 펼치고 밖으로 나가 민준이에게 따뜻한 담요를 가져다 주려고 하셨습니다. 나는 재빨리 그것을 발견하고 외할머니를 부드럽게 집으로 다시 모셔다 드리고 편히 쉬시라고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동이 틀 무렵 평소에 침착하고 냉정했던 김준수가 당황하며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이의 상태를 보러 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어젯밤에 아이가 고열과 어지럼증으로 병이 심각해졌고 의사도 어찌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나의 외할머니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셨고 나는 이세아와 함께 소음 방지 귀마개를 끼고 자고 있어서 꿈조차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한 바퀴 굴러 계속 잠을 잤습니다. 정오가 되어 잠에서 깨어보니 김준수의 차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밝게 웃으며 작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이세아를 데리고 외할머니의 호박밭을 거닐었습니다. 이세아를 학교로 데려다 줄 때 그녀는 직접 딴 과일을 많이 가져가 기숙사 친구들과 나누었습니다. 도시에서 시골에 자주 오지 않는 여자애들은 마치 잠에서 깬 참새들처럼 제잘거렸습니다. 이거 호박이야. 엄청 크다. 슈퍼마켓에서 산 것보다 훨씬 달콤해. 이거 내 데모와 내가 직접 딴 거야. 우리 데모는 예전에 농업대학 박사 과정에 있었대. 북미 호박처럼 큰 것은 우리 외증조 할머니 댁에서만 키우는 거야. 다른 집에는 없어. 이 말을 들은 한 친구가 흥분해서 나에게 물었습니다. 다음에 이세아가 시골에 갈 때 저희도 같이 가도 돼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여학생 기숙사 전체에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기숙사를 떠나자 나는 석양에 붉게 물든 복도 처마 밑에 서서 오랫동안 감상할 여유가 없었던 드넓은 하늘을 조용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농업대학 박사 그 호칭을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13년 전 나는 여전히 대학교에서 순수하고 걱정 없던 여학생 연구원이었습니다. 매일 수업을 듣고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민준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지만 김준수는 마치 이 아이가 없으면 죽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나에게 매달렸고 심지어 무릎을 꿇고 청혼하며 내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나는 멍한 상태에서 마침내 김씨 가문이라는 명문가의 시집가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모두들 박씨 가문이 조상의 축복을 받아 가문의 명성이 빛났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준수가 아이가 좀 더 크면 학업을 계속하고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고 해가 지나 눈 깜짝할 사이에 민준이는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제안했을 때 김 씨 가족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김 씨 가문의 아들 엄마가 하루 종일 흙이나 만지는 시골 사람 같아서는 안 된다 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민준이조차 나에게 엄마 할머니가 엄마가 아빠와 결혼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하셨어요. 김 씨 가문의 얼굴에 먹칠하는 이상한 짓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김준수의 이름이 뜨는 것을 보고 나는 흔들림 없이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나는 이미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위임했고 김준수에게는 어떤 일이든 나의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하라고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그가 협조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나도 그와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 큰 폭풍우가 몰아쳐 외할머니 댁의 낡은 별채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나와 외할머니는 집 전체를 새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중요한 물건들을 정리해서 임시 창고로 옮겨야 했습니다. 나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사셨던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끔 외할머니가 깃털 먼지떨이로 먼지를 털어주셔서 이 방은 꽤 깨끗했습니다. 정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토끼 인형 미스터 래빗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외할머니를 불러 함께 보려 했지만 갑자기 단단하고 따뜻한 가슴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토끼 인형 낯이 익네요. 뒤에서 차분하고 가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준수였습니다. 내 입가의 미소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준수 불법 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해야 내 눈앞에서 사라질 건가요? 너무나도 단도직입적인 말에 항상 오만하고 거만했던 그 남자는 처음으로 어설프고 불쌍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옆벽을 손으로 쓸며 마치 목이 졸린 듯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은하, 당신이 지금 나를 뼛속까지 증오해서 나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우리는 13년 동안 부부였잖아. 나는 그 오해들을 풀 기회를 한 번만 주길 바랄 뿐이야.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오해는 없어요. 나는 생전 처음으로 완전히 혼란스럽고 말을 더듬으며 이성을 잃은 김준수를 보았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나와 한소라가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왜 나를 부르지 않았지? 박은하, 단 한 번만 나를 불렀다면 나와 한소라가 그 건물에 사무실이 있는 고객을 만나러 갔다는 것을 알았을 거야. 믿지 못하겠다면 그날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가져와 보여줄 수 있어. 김준수는 말하면서 휴대폰을 꺼내 실제로 호텔 직원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뭐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당신과 한소라의 관계가 어떻든 그것은 두 사람의 문제이고 나에게 설명할 필요 없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요. 나는 김준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의 이혼 서류는 그와 한소라가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보기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결혼 13년 기념일이 지난 후에 이혼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김준수는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박은하,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야. 나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 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김준수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말다툼하고 싶지 않아 몸을 돌려 떠나려 하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손을 뻗어 나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여기 오는 길에 이미 한소라를 해고했어.
그가 말을 할 때 그의 눈에는 극심한 고뇌의 흔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성격을 알잖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조차 한 번도 애원한 적이 없어. 하지만 오늘 나는 여기에 서서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간청하고 있어. 우리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될까? 나는 간절함이 가득한 그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오래된 우물처럼 고요했습니다. 김준수, 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차가웠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 끝내자. 나는 그의 풀어진 손아귀 위에서 내 손을 빼내고 방을 곧장 나갔습니다. 밖에는 젊은 시절의 김준수와 똑같이 생긴 소년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나의 손에 들린 토끼 인형 미스터 래빗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눈은 빨개졌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저에게 만들어주신 토끼인데 제가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야. 김민준, 내가 8살 때 내 손으로 직접 쓰레기통에 버렸어. 미스터 래빗은 암투병 중이던 나의 어머니가 3번째 생일 선물로 한 땀 한 땀 손으로 직접 만들어주신 거야. 민준이가 어렸을 때 혼자 자는 것을 무서워했을 때 미스터 래빗이 옆에 있으면 용감한 전사가 되곤 했어. 5살 때 토끼 인형의 솜이 삐져나오자 그는 울면서 나를 껴안고 불쌍한 작은 친구를 고쳐달라고 졸랐어. 하지만 8살이 되었을 때 한소라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한말 요즘 해외에 있는 너희 또래 아이들은 이런 순진한 곰 인형을 좋아하지 않아라는 한마디에 그는 몰래 토끼 인형을 찢어버리고 아무 죄도 없는 척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 버렸어. 그 선물을 다시 찾기 위해 나는 미친 사람처럼 온 동네 쓰레기 수거 지점을 하나하나 한 층 한 층 뒤졌어. 구역질을 하면서 떨면서. 결국 나는 오후 내내 뒤져 어머니가 남기신 찢어진 유물을 찾았지. 그날 나는 참지 못하고 울면서 민준이의 엉덩이를 한 대 때리고 10분 동안 구석에 서 있으라고 벌을 주었어. 그날부터 민준이는 나와 멀어지기 시작했어. 여러 해가 지난 지금 민준이의 눈은 다시 빨개졌고 예전에 자신이 버렸던 토끼를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엄마, 이건 할머니가 저에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에게 주시면 안 돼요. 요즘 잠을 못 자는데 정말 필요해요. 민준이는 토끼 인형을 만지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나는 그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온 힘을 다해 몸을 돌려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손을 뻗다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는 그곳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나를 향해 절망적인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나는 차갑게 고개를 숙이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우리 엄마의 유물을 만지지 마. 이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한소라의 예상치 못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그 여자는 얼굴에 깊은 슬픔을 가득 담고 들어와서 민준이를 바라보더니 나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따졌습니다. 박은아, 당신 미쳤어. 김준수가 당신이 필요 없다고 하니 그의 아들에게 화풀이 하는 거야? 나는 김준수가 바로 내 뒤에 서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한소라의 마른 불에 기름을 붓고 고의적으로 이간질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여자는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한소라를 마주보고 아무 말 없이 손을 휘둘러 그녀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한소라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입을 열고 반박하려 하자 나는 차갑게 한 대 더 때렸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분노에 찬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어 때리려고 했지만 김준수가 재빨리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흥분하지 마, 은하야. 너무 화내지 마. 라고 설득했습니다. 한소라의 얼굴색은 즉시 변했고 창백했다가 깜박이는 전구처럼 붉어졌습니다. 김준수, 안 보여?
맞은 사람은 나야 나라고. 저 여자가 아니라. 그녀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김준수는 눈살을 찌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당신을 해고했어. 박은하와는 상관없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한소라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저를 때렸을 뿐만 아니라 당신 아들을 일부러 넘어뜨렸어요. 김준수 당신 눈 멀었어. 바로 그때 민준이가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와 상관없어요. 제가 혼자 넘어진 거예요. 한소라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고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질하며 욕했습니다. 젠장. 김준수뿐만 아니라 그가 키운 아이도 배은망덕한 놈이야. 그 후 그녀는 울면서 도망쳤고 김준수와 민준이는 동상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두 부자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가 마음을 바꾸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소라라는 불씨가 제거되기만 하면 내가 예전처럼 마음이 약해져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내가 몇 걸음 돌아서자마자 김준수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박은하 나와 민준이가 차로 2시간 동안 왔는데 아직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나는 괜찮지만 우리 아이는 아직 성장기잖아. 국수 한 그릇이라도 끓여줄 수 없겠어. 나는 몇 초 동안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 다 문 밖에서 기다려. 내가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줄게. 이 말을 하고 나는 부엌으로 가지 않고 작은 토끼 인형을 들고 내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화장대 첫 번째 서랍을 열고 오랫동안 준비해 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2분 후 나는 나가서 김준수에게 빵 봉투와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현재 한국에서는 모자 관계를 법적으로 해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괜찮아요. 민준이가 이 계약서에 서명하기만 하면 저와 그 아이 사이에는 양육 의무나 가족 책임에 대한 어떤 구속력도 없을 거예요. 내가 아이를 포기하기로 선택했으니 아이도 나를 나중에 봉양해야 할 책임을 지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 계약서는 민준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소녀는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고 눈은 빨개졌으며 내 바지 밑단을 잡아당기며 목이 메어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와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아요. 요즘 요리사가 있어도 엄마만 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엄마가 만들어주신 요리가 그리워요. 밤늦게까지 저를 돌봐주시던 때가 그리워요. 엄마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엄마 없이 살 수 없어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엄마, 제발. 김준수는 그 자리에 서서 텅 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한참 동안 애원했지만 나는 무관심하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공포와 절망 속에서 그 소녀는 아버지에게 몸을 돌려 마치 내장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그냥 화난 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화났을 때 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아빠 거짓말했어. 아빠 거짓말했어. 어서 엄마한테 말해줘요. 제가 잘못했다고요. 앞으로는 착하게 말 잘 들을 거라고 말해줘요. 김준수는 얼굴을 돌렸고 그의 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 그는 겨우 감정을 가다듬고 천천히 나를 돌아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은하 나는 그의 말을 끊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데리고 가세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 이 말을 끝내고 나는 두 부자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눈빛을 뒤로 한 채 무거운 나무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오니 외할머니가 작은 햇살 아래에 앉아 돋보기를 끼고 찢어진 토끼 인형 미스터 래빗을 꿰매고 계셨습니다. 나는 차 두 잔을 따랐습니다. 하나는 외할머니께, 다른 하나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5번째 달 나는 야근하는 친구 이하나를 대신해 그녀의 딸을 학교에 데리러 갔습니다. 이세아는 차에 타자마자 제잘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모, 요즘 우리 학교에 엄청 큰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김민준이라는 9살 오빠가 아빠랑 싸웠대요. 그 술에 취한 아빠랑요. 밤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4층에서 뛰어내렸대요.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는데 살 수 있을지 모르겠대요. 이 일이 너무 커져서 학교에서 학생들 심리 상담을 몇 번이나 열었어요. 그래서 저 점심 피아노 수업 몇 번 빠졌어요. 순진한 소녀의 불평을 들으며 나는 잠시 침묵한 후 그녀의 이마에 있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의 세아는 그 소년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 알겠지? 인생은 아직 길어. 설령 실수를 했다고 해도 다시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은 없어. 그 소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의 팔을 잡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엄마 이하나와 엄마 박은하가 지켜주는데 저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착하네. 말해봐, 오늘 뭐 먹고 싶어? 지금 바로 가자. 길 양쪽의 가로등이 깜빡였습니다. 나는 운전대를 굳게 잡고 은색 차를 몰아 번잡한 인파 속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길은 항상 내 발밑에 있고 마음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